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새정치민주연합 2기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28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이 3인의 비대위원들이 오는 17일 날 일괄 사표를 낼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누가 공석이 되는 이 비대위원직에 또 선출될지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지난 비대위 구성 때부터 비대위원장으로 이름이 오르내렸던 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국회 부의장이시죠. 이석현 국회 부의장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신 교수님. 예. 지금 공석이 된 비대위원 자리에 부의장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그런 제안을 받은 일이 없어요. 예. 제안을 받으시면은. 글쎄 그 가정에서 고민할 일은 아니지만은 제가 지금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잖아요. 예. 실은 저한테는 그것도 참 힘에 겨운 중책이기 때문에 혹시 당에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고민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왜 이렇게 이 부의장님의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당에 이제 그 지도력 있는 훌륭한 분들이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게 들리잖아요. 지금 비대위원 하고 있는 세 분이.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세 분이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이제 또 누가 다른 사람 없나 아마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아마 고민에 빠지셨을 겁니다. 예. 그분들이 실은 당대표 출마를 안 했으면 하고 제가 전에 공개적으로 제의했었잖아요. 예, 비대위원을 포함해서 계파 수장들은 이 전당대회 당대표로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던 뜻은 그분들이 계파 수장들이라 잘못하면 계파 갈등이 더 첨예화되거든요. 예. 실은 뒤에서 걱정하고 있는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이 그만둔다, 출마하게 되면 당장 비대위원이 공석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비대위원이 지금 전당대회 5개월 남겨놓고 만들었던 과도적인 체제 아닙니까? 예. 그것이 충동 부러지게 돼요. 반쪽으로 또 이제 지금 그만두면 또 새로 비대위원 선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똑같이 서로 합의해서 세 분이 안 나가시면 좋겠다. 누구 하나가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예. 그랬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군요. 세 분이 다 나가겠다는 분위기라서 지금 실은 이 계파 갈등이 없어야 할 텐데 하고 걱정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파 갈등 말씀하셨는데요. 예. 벌써부터 솔직한 얘기로 이 외부에서는 분당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요.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들리거든요. 예? 더러 언론에서 봤는데요. 실은 그건 참으로 그런 일은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고 과거에도 분당에서 좋았던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 1987년에도 정통 야당이 양김 지도자 두 분이 분열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대선에도 실패했었고요. 또 가까운 과거에도 열린우리당 때도 민주당이 분당됐지만 예. 실은 결국 곧 도로 당이 통합을 모색을 해서 다행히 통합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의 분당은 여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의원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그럴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의원들이 따라갈 분위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 의원들은 분당을 원치 않고요. 대개는. 그리고 예. 또 우리 과거에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당이 갈라지는데 따라간다는 게 별로 그게 또 위험한 일이다는 생각을 정치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확
확고한 판단이 없으면은 의원들이 자리를 잘 안 옮깁니다. 더군다나 총선까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총선도 지금 아직 멀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면 움직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분당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그래서 거군요. 총선 앞두고 직전에 무슨 당이 과거에도 생겨난 적은 있지만, 또 예. 그런 당이 되게 별 재미를 못 봤죠. 우리 국민들이 저는 그렇게 당이 갈라지는 걸 참 안 좋아하는 국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함께 하는 걸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안철수 의원 말이에요. 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전당대회에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든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 자신 계파에 속하는 사람들도 지역위원장으로 추천을 못했고, 예.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도 폐기되는 겁니까? 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 그때 이 안철수 대표 측과 함께 했는데, 당에서 이렇게 무슨 세력을 강하게 심었거나 또는 당에서 크게 우대받거나 그런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동안에. 예.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좀 미안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 평소에 뭔가 이 비대위원회 참여를 지난번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더 불거졌을 텐데. 할 수는 없죠. 예. 본인 때문에 비대위가 구성됐다라는 책임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비대위 참여를 안 한 명분이 저는 100%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거였는데 그 비대위에 참여할 수 있겠나 하는 그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참여 않는 것을 순수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당대회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입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안철수 대표는 자기의 개인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아마 국민에게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당내에서 조직을 장악하려고 크게 노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새 없는 이미지 정치, 별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정치 실험이 좀 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은, 대선 때 가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대선 때 가서 누가 가장 국민의 지지를 받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이리저리 쏠리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은 미래의 일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군들 중에 한 분인 건 틀림없습니다. 예. 예. 어쨌든 근데 밖에서는 벌써 전당대회 해보나 마나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한 그 세 분이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세 분이 나오면은 이제 그분 중에서 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한 건 사실입니다. 알 수 없지만 대의원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 순서대로 득표 순서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문재인 의원이 항상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친노가 최대 계파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문재인 의원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그때 제가 그런 세 분이 다 합의해서 안 나오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직후에 제가 한번 만나봤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저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갈수록 출마를 하라고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왜냐 했더니 당이 지금 지지도가 안 좋지 않느냐. 그런데 대선은 나중 일이고 우선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당을 잘 추스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재인 의원이 유능하시니까 당을 잘 추스려달라는 여론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나가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실은요.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세 분에게 좀 결례 말씀이겠습니다만 당대표를 출마할 생각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비대위원을 안 맡았어야 돼요. 비대위원을 맡지 않았거나 아니면 당대표들을 안 나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 짧은 과도기 비대위원 5개월 임기를 지금 석 달도 못하고 그만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처음부터 안 맡았던 게 나은 거죠. 다른 분들이 맡아서 당을 합리적으로 5개월 동안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기회가 줬어야 되는데 그건 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했다 생각합니다. 근데요, 만일 그 논리대로 한다면 당권은 획득한 사람은 당권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 논리죠, 그 점에 사실은.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은 그 부분은 왜냐면요, 사실은 대선은 아직 멀었어요. 예.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예.
그보다 1년이나 남은 것입니다. 2018년 초까지 이번에 당대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2017년 말에 2017년이 대선 있잖아요. 2017년 말에 그렇죠. 대선을. 그래서 실은 그 임기가 다 끝나고도 1년이나 있는 상황이라 실은 꼭 그렇게 이렇게 당권 도전자는 대권 도전 나갈 사람은 당권 안 나가야 된다라고 못 받기가. 그리고 또 실은 누가 대권 나갈지가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3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불확실해요. 지금 다들 마음들이. 그래서 그렇게 재단하기는 좀 무리가 아닐까. 그래서 근데 그게 또 무리가 아닐 수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예. 총선에서 예. 과연 얼마만큼 좌파 의원들을 당선시키느냐. 예? 사실은 여기에 따라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이 굉장히 형배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대표에 있던 사람이 당연히 대권 후보 경선에서 유리해지는 거겠죠? 예, 그런 주장도 타당성이 있는 건 맞는데요. 예. 그러나 정치는 항상 모든 인과관계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미래가. 그래서 그렇게만 딱 연결하기는 좀 그 사이에도 또 1년 공백이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은 직결되는 거라고만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유리하겠죠. 인과관계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말씀은 당대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욕도 얻어먹고 실수도 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미지에 상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의원에게 전에 그런 문 의원님이 앞장서서 다른 분들도 다른 수장들도 설득해서 함께 안 나가시면 어떻습니까라고 제가 제안했을 때 바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칫하면은 또 그런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대표면서도 그렇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또 어떨지 모르는 점도 있다는 것도 제가 환기했었는데 제 말씀은 그것을 당권 맡으면 바로 그냥 대권에 유리할 테니 하지 말라고 하기는 적어도 당권 재임 중에 대선이 있다거나 당권 재임 직후에 있다거나 이런 관계인 때 저는 이제 맞다 생각하고 이 경우는 좀 그 일면 타당성은 있지만 꼭 그렇게 절대적으로 선을 긋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예. 이른바 정윤회 문건 문제인데 최경희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회유가 있었다는 뉘앙스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물론 청와대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든 이게 박지만 씨나 정윤회 씨나 둘 다 피선 실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쪽이 했냐가 지금 관심사가 많이 돼가지고 있는데 언론에서 실은 그건 흥미일 뿐이고 어느 쪽이 했더라도 그건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고 비선 실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선 실세 간에 네 분이 불거져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서로 거짓말 경쟁하다 보니까 두 실세가 거짓말 경쟁하는 사이에 소중한 생명 하나가 지금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거짓이 죽음을 부른다는 말이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정말 이 정권이 반성하고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책임을 묻고 그런 일이 책임도 묻는 거지만 앞으로 다시는 그런 정권농단이 안 생기게 못을 박아놔야 됩니다. 지금. 그러지 않으면 우선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래요. 당장 대통령을 위해서도 이대로 두면 레임덕이 가속화돼요. 비서실세관 내분으로. 그래서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책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추경희 자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비선 실세들 간의 권력 투쟁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비선 실세도 있었잖아요. 과거 정권에도 전부. 근데 권력 투쟁으로 불거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정권 전반기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절반도 아직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불거지는 건 굉장히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대통령께서 우선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 관리를 잘못하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 측근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정치를 의논해 나가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직접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주변에서 그냥 하도록 무슨 중요한 결정을 내맡기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권력이 커지고 주변 사람들 눈치를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불거져. 이게 지금 정권 말기 증상이 정권 초기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하자는 입장 아니세요. 그죠?
우리가 국정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검보다도 국정조사? 예, 국정조사를 해서 우리가 실은 이제. 근데 오늘 대변인은 특검하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특검 이제 우리가 실은 우리가 하자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특검도 하자, 국정조사도 하자 이럽니다만은 최소한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확실히 해야 된다. 그런데. 근데 국정조사가 낫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과거에 보면은 그렇게 별 재미를 못 봤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정권 입장에서 떠나서 잘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특검보가 실제적으로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검보가 다 검사들 아닙니까? 예. 검사들은 그 특검 끝나고 나면 도로 친정인 검찰로 돌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검찰로부터 특검 활동이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이제 그걸로 미흡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해야 한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펄쩍 띄우니까 특검 얘기도 나오는 거죠. 예. 근데요.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른바 그 정윤회 문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수도 하지 못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게 뒷북을 치고 있다. 지금 사실은 뭐 새정치민주연합 주장이라는 게 특검하고 뭐 이런 얘기 주장밖에 안 나온다. 전국의 주도권을 한마디로 잡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은 이제 그 정윤회 문건이라는 것이 실은 대단히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거나 저거는 뭐 찌라시거나 어떻든 게 정상적인 거로 보이지가 않는데 이게 우리한테 안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대통령 측근 구도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예를 들어 과거 같으면은 저 같은 사람도 이명박 대통령 때 무엇을 많이 폭로도 하고 대통령에게 저격수 역할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국회 부의장 된 뒤에 여야 화합을 요즘은 이면에서는 힘쓰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런 정보들이 요즘은 많이 안 넘어옵니다. 야당으로. 옛날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넘어왔어요. 정권 후반기에. 근데 언론사에 갖는 거는 최소한도 입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잠깐만요. MB 정부 후반기에는 이게 많이 이런 게 우리한테 넘어왔었고 저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직은 전반기라 미래 예측을 정권을 누가 잡을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런 그 정보를 관계하는 사람들이 안 넘겨줘요. 그럼 언론은 어떠냐면은 언론은 특종 의혹이 강한데 특정하고 나서 보니까 바로 뭐라고 하냐면 고소 사태가 터졌어요. 세계일보부터 저쪽에서 아니다 하면서 강하게 고소 사태가 나니까 이런 걸 야당 쪽에도 함부로 못 넘겨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만일에 지금이 정권 말기고 우리 당이 지금 막 어느 당이 집권할지 모른다는 임박한 상황에 왔으면 정보 쪽에서 정보기관에서 많이 넘어오죠. 과거에 그랬듯이. 아직은 지금 이제 정권 초기입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사실 뭐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네요. 많이 안 넘는데요. 실은 뭐 이런 얘기 할 얘기 아닙니다만 요즘에서 대통령 지지도도 좀 낮아졌고 우리 당 지지도도 조금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요즘. 그런데 하나둘이는 그게 즐겁거나 마음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기동째 흔들려 버리니까 우리도 같이 걱정입니다. 이 잘못하면 같이 넘어가는 집입니다. 이 집이. 그래서 이 대통령을 오히려 우리 야당이 상당히 염려해 줘야 되는 상황으로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조금 멋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거 별 그렇게 우리가 크게 일희일비 안 하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김효주가 우승했네요. 네. 내년 시즌 개막전을 중국에서 지난 주말에 치렀습니다. 현대차 차이나 오픈이란 대회였었는데요. 김효주가 첫날은 공동 11위, 그리고 둘째 날은 공동 선두에 올랐고요. 어제 하루 동안 7타를 줄이면서 14언더파를 기록해서 2위 전인지 선수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섰습니다. 전반 라운드 때는 5개월 연속 버디를 잡을 정도로 아주 폭풍샷을 뽐냈고요. 후반에 갈 때는 김효주가 좀 무릎도 안 좋고 어깨도 안 좋고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여러 차례 위기가 왔는데 그걸 침착하게 또 파로 맞고 더블 보기 할 거를 보기로 맞고 이렇게 하면서요. 승리로 무난히 이어졌습니다. 올해만 해도 무려 7번째 우승입니다. 우리나라 KLPGA 투어에서 2014 시즌에 5승, 그리고 미국 여자 프로골프에서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승컵을 하나 보탰고 해서 한 해 7승을 따냈고
올해 최고의 시즌을 아주 화려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 진출 포기한 투수 김광현 선수 말입니다. 네네. 예, 미국 진출 포기하니까 연봉도 높게 받고 결혼식도 하네요. 예. 네, 어제 김광현 선수가 3살 연상인 이상희 씨하고 이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결혼식 올리기 바로 전에 SK가 연봉을 크게 인상을 해줬습니다. 예. 올해 김광현의 연봉이 2억 7천만 원이었었는데요. 예. 2억 7천만 원의 연봉을 6억 원으로 올려줬습니다. 어휴, 예. 그러니까 3억 3천만 원 올려준 거고요. 네, 자유계약 선수가 될 경우에는 뭐 이거보다 더 많이 연봉을 올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자유계약 선수가 아닌 선수 중에서는 3억 3천만 원 오른 게 최고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구단이 얘기하는 걸 보면요, 김광현은 고가로만, 그러니까 성적으로만 따질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앞으로 SK의 주축이 될 거고 앞으로 잘해달라는 기대치도 반영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광현의 입장에서는 연봉을 많이 받아서 좋지만 이제 연봉값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책임감도 느낀 하루가 네. 됐을 거고요. 김광현 선수가 뭐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거하고 계속 협상을 했지만 미국 진출에 실패를 했는데요. 대신 실언여행을 5박 7일간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으로 떠나요? 예? 네. 딴 데도 많을 텐데 미국 사실 볼 거 별로 없어요. 하여튼 뭐 가고는 꽤 싶구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윙가드 뿌니고의 박구윤이 전하는 우리 집 행복 지킴이 윙가드. 가정의 안전 항상 걱정되시죠? 스마트 방범창 윙가드가 강한 내구성과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로 가정의 행복을 지킵니다. 1566-7310 Smart Security Window, 윙가드.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황태수. 박상병의 베스트. 워스트 베스트.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 베스트만 두 번 예, 했고요. 괜찮습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치 이것이 정말 준비된 시그널이라는 생각을 많은 청취자 여러분이 갖게 하시고. 혹시 밖에서 역시. 신 교수님이 손이 쌓여 오면은 생방송인 줄 알고 워스트 베스트 할 때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드리죠. 아이, 고마워라. 이거 녹음해요. 예. 고마워라. 아침마다 쑥스러워요. 아유, 안 된대요, 우리 김혜우 PD가. 오늘 그럼 베스트 워스트 뽑아보죠. 자, 베스트부터 할까요? 워스트부터 하죠, 워스트. 야, 지난 한 주는 정말 정신없었어요. 네. 뭐 워스트가 많아요? 나중에 이제 박춘봉까지 나오는데 토막살인. 그래도 저 사이코는 끼면 안 돼요. 끼면 안 돼요? 네, 워스트 아니에요, 사이코는. 정상인 중에서.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사람도 못 하는데. 아니, 저도 못할 것 같은데.
메이드 온전한 판단이 아닌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아침에 저희는 와서 아시잖아요. 그럼요. 어제 저녁 때 보면 이쪽 제작진에게 나는 베스트 워스트 누구를 꼽겠다. 그런데 박 박사가 누구 꼽는지 모르고 아침에 와서 방송 들어오기 한 5분 전에 보니까 한참 웃었어요. 사람 생각은 비슷하구나. 근데 8192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조현아 부사장 찍으셨어요. 그런데요. 10년 동안 억대 연봉을 받고도 시의회 출석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은 서울시향의 정명훈 감독이 오늘 워스트다. 뭐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워스트를 우리 김혜미 PD가 한 명만 꼽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최고를 꼽아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서울시보다는 대한민국 차원에서의 워스트를 꼽아야 되죠. 신 교수님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워스트는 한 명이에요. 원래 배드, 워스트, 최상급이에요. 그렇군요. 영문과 나오셔가지고. 근데요. 자, 조현아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왜냐하면 이제 부사장 타이틀도 없으니까 조현아 씨가 제일 중립적인 나오는 이왕 같이 말 넘기면 그냥 베스트하고 같이 하죠. 저도 맞물려가지고. 베스트. 이렇게 하죠, 그러면. 베스트도 얘기해놓고 한꺼번에 둘이 그럼요. 저야 무슨 힘이 있습니까? 두 분이 원하신 대로.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베스트. 자, 박 박사님. 네, 조현아와 맞은편에 있었던 비행기에서 앞자리에 탔던 32세 1등석 승객 박모 씨. 그렇군요. 어려운 자리에서 진실을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황 의원님은? 저는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어제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영장 기각을 했어요. 영장 기각을 했죠. 최경락 경위, 그다음에 한모 경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어요. 기각을 했는데 그 기각하고 다음 날이죠. 정확히 다음 날 12일 날 보면은 최경락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상필 부장판사는 그야말로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 무리하게 수사하지 마라 하고 영장을 기각해서 어떻게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최경희, 한경희 수사받아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또 보면 검찰이 또 가압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최경희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가장 슬픈 베스트입니다. 근데 평소 아침에 황태수 위원하고는 별로 그런 감정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는 엄상필 판사를 베스트로 꼽은 그 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에는 그런 끝나고 보니까 정말로 또 그분도 베스트에 있구나. 경의를 표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워스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 부분도 할 말 많습니다. 조현아 씨에 대해서는. 조현아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보면은 다 드러나고 있죠. 결정적으로 12월 12일이죠. 12일 날 본인이 보면은 잔뜩 고개 푹 숙인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래놓고 막상 7시간 반 조사받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KBS에서 보도를 했어요. 맞아요. 그 보면 사무장이 보면 사실은 엄청난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심지어는 보면은 대한항공 그 직원들로부터 이 거짓 진술하라고 그 엄청난 압박받았고 처음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처음에 그 8일 날인가. 맞아요. 도착하자마자 조사받으러 가서 가기 전부터 그거 가봐야 이미 대한항공 기장 사무장들이 다 국토교통부 조사위원회 네가 무슨 말해도 마찬가지다. 막상 갔더니 1:1 면담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 아니에요. 쫙 하니 다 불러놓고 이른바 입맞추기. 제가 사실은 조현아 씨를 갖다가 이 워스트를 꼽은 거는 제가 입맞추기라는 표현 썼잖아요. 여기에 지금 최경락 경위 유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죠. 민정수석실에서 한경위에게 거기 파견된 물론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너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 너는 선처해주겠다. 너는 선처해주겠으니까 하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최경락 경위가 쓰면서 누구야 이름을 썼더라고요. 유서에 보니까 누구야. 내가 너라도 그렇게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나라도 흔들렸겠다. 내가 너 이해한다. 미안하지 내가 마라. 너 사랑한다. 미안하지 마라. 다만 이게 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란 표현 썼더라고요. 회사가 정보 분실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경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실 마침 보니까 최경락 경위가 캐도릭이에요. 아시지만 캐도릭은 원래 자살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캐도릭 신자인 최경희가 그것도 45살에 진짜 알뜰살뜰 가족까지 있고 어렵게 사는 그 최경희가
그 죽음을 왜 선택했는가? 저는 조현아 씨로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생각이 돼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조현아가 오늘 지금 주제가 되는데 잘 나가다가 지금 최경락 경위까지 갔는데 그걸 좀 이따 얘기하고요. 저는 조현아 부사장, 이제 전 부사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보면서 어떤 교육을 받아왔을까? 아주 기본적인 교육이에요. 아주 높은 하이테크 이를테면 뭐 기내 서비스 이런 건 논의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는 얼마나 굴욕감을 가졌을까? 글쎄요. 예. 비행기 안에서 만약에 300명 정도가 탄 승객들한테는 얼마나 미안할까? 이거는 초등학생도 고민합니다. 초등학생도 40분 정도가 더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콘솔 치는 것이 일반 승객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안전을 책임진 사무장을 내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회사를 시켜가지고 거짓말 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재벌가의 전형적인 이런 어떤 거만함, 오만함, 안하 무인격이 그대로 보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이 사람을 빼고는 다른 오스트를 꼽을 수가 없었어요. 오스트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너무 많았어요. 하다가 결국은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을 꼽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앞으로 대한항공 다른 거는 몰라도 대한항공에 복직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요. 사실은 쭉 현재까지 나온 얘기 보니까 물론 이제 검찰 수사가 남았죠. 문제는 그 스튜어디스가 매뉴얼대로 했다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했다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했는데 조현아가 보니까 조현아 씨가 자기 헷갈린 상태에서 그 여승무원을 갖고 흔한 얘기로 뭐 잡듯 잡으면서 무릎 꿇리고 그다음에 여승무원도 무릎 꿇리고 사무장도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사무장에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장에 달려와서 왜 이러십니까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을 갖다 퍼부으면서 그 무슨 뭐 매뉴얼 이렇게 플라스틱 그 판 그걸 갖다 던지고 그다음에 그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 1등석 승객이 오면 3m를 벽 쪽으로 밀어젖히면서 그 왜 밀어젖히냐 거기 3m 앞이면 그저 조정실이거든요. 조정실 거기다 대구 사무장하고 여승무원에게 너 내려. 너 이거 저 안 내리면 나 비행기 못 가게 할 거야. 자기 비행기입니까? 자기 비행기예요? 아니 잠깐만. 그런 상태에서 그 해놓고 증거인멸했잖아요. 증거인멸을 이게 보니까 지금 뭐 검찰 분위기는 조현아야 어떻게 보면 뭐 구속 영장까지도 심각하게 검토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속영장 검토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뭐냐면 이거는 승객들 200명이 넘는 승객들의 심각한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냐 하면 바로 대한항공 오너 일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구속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죠. 아니, 검토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속해야죠. 항공법 위반 42조에 보면은 위계나 위력으로 정상 운행을 방해하면 1년 이상이에요. 지금 무조건 징역입니다. 1년 이상. 이거 한 개만. 또 항공보안법도 있고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도 있고요. 강요 등의 혐의도 있고요. 증거인멸도 있습니다. 이거 유죄가 안 되면 대한민국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힘이 센 재벌가의 공주라서 봐주면 몰라도 법대로 할 경우에는 이거 유죄가 아니면 대한민국 뭐가 유죄가 됩니까? 법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는데. 아까 1년 이상 10년 이하라고 그러셨죠? 최소 1년. 그러니까 1년 이상이라는 것은 벌금형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게 중한 범죄라는 뜻인데 저는 아침 중앙일보 읽어보면서 정말 씁쓸했어요. 중앙일보에 보니까 뭐 여자 그 사회부 여성 기자가 마침 그 대한항공 그 취재하는 기자들하고 이번에 갑자기 그 제목이 재밌어요. 여기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뭐냐니까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나와서 조현아 출두하기 전에 와서 그 여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저기 국토교통부에 아니면 검찰이요. 아니 국토교통부. 검찰 아직 안 갔지. 12일 날 나오기 전에 3시간 전에 나와서 그 화장실 청소부터 해주세요. 근데 그때 마침 여자 기자들은 서너 명하고 그 일을 보고 있는데 거기 나와서 그래갖고 깨끗한데도 가서 아줌마가 다시 청소하고 또 나와서 아니 근데 국토교통부가 왜 대한항공 사장 딸이 왔다고 그래서 회장 딸이 왔다고 청소를 합니까? 그걸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직원이 아니라 대한항공 관계자들로서 그렇게 떠들고 다녀도 국토교통부에서 아무 말 못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게 중요한 꼭 읽어보세요. 기자가 기명 칼럼으로 쓴 거예요. 사진까지. 자기 사진 내고 그다음에 보면 나와서 1층 있잖아요. 1층에 거기 가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40명이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그러면서 더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자신들이 법을 집행합니까? 근데 국토교통부는 찍소리 못해요. 이게 바로 보면은 이른바
관피합니다. 관피합니다. 굉장히 관피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땅콩 회항이 있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국토해양부가 탑승객의 명단과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일주일 만에 명단을 확보해요. 그것도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되니까 1등석에 탄 손님이 누군지 그것만 좀 제발 좀 알려달라. 어디에? 대한항공에 연락을 합니다. 그럼 대한항공이 무슨 말 합니까? 못 알려드립니다. 좀 알려주세요. 개인의 신상 정보를 위해서 못 알려드립니다. 한 명만 좀 알려주세요. 안 됩니다. 한 명만 1등석 안 됩니다. 결국은 못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승무원 조사할 때 대한항공을 통해서 조사할 게 있으니 나와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항공을 통해서. 그럼 대한항공은 그 승무원하고 무슨 얘기할까요? 야, 너 가져 친실대로 말 이렇게 말할까요? 대한항공에서는 당연히 회의를 하겠죠. 그 시간을 빌어준 겁니다. 바로 부르지도 못해요. 실제로 직원 대여섯 명이 매일 대한항공 직원이 찾아와서 거짓 진술을 종용하고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그 기간을 국토해양부는 아무 바보밖에 안 되는 바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던 조사관 6명 가운데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에요. 이러면은요, 이 조사가 아닌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폐화가 얼마나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번 다시 한번 목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진상조사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처음. 예. 원래 당초 1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국토부에서 나오라고 저 대한항공의 조연한테 연락했더니 못 나간다. 맞아요. 마음이 불편한 못 꼭 그래. 꼭 그래요. 마음이 불편한. 예. 근데 문제는 12월 11일 날 대한민국 검찰 서부지검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못 내겠다는 명단 압수수색은 통으로 들고 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서 10시에 못 나가겠다는 사람이 3시에 보면 온갖 그 좀 퍼포먼스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퇴장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보면 사무장은 내가 그렇게 당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요, 제가 증거인멸이에요. 이거가 국적기 아닙니까, 대한항공? 그렇죠? 국적기죠. 자, 각 나라마다 국적기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루프트한사가 대표적인 국적기입니다. 그러면은 루프트한사가 지금과 같은 사기업의 전형적인 정액으로 운영이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국적기인 이상은 사실은 이게 국가의 체면도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번 기회에 국적기에 있어서의 소유 구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가 어디 보니 재벌 3, 4세 운영 내 이럴 줄 알았다. 제목이 이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재벌 3, 4세까지 내려오면서 이른바 세습 경영이라고 그러죠. 세습 3, 4세 경영 내면서 이럴 줄 알았다 하는데 이번 기회에 코리아 에어라인 이름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이에요. 정말로 그렇죠.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회사인 줄 알잖아요. 네, 루프트한사 같은 경우가 차라리 보면은 그냥 한진항공 좋네. 땅콩항공으로 아예 땅콩항공 너무 하니까 그건 또 땅콩 업자들이 또 땅콩 만들 실어 나르는 줄 안 돼요. 서양 이름 붙이면 되잖아요. 땅콩항공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인터넷에는요. 네. 땅콩항공이 있습니다. 있어요. 마카도니아인가? 항공기 비행기를 패러디물이죠 일종의. 네. 그만큼 그러니까 패러디물로. 마카다미아 항공도 괜찮죠. 근데 외국 저는 아시아나 항공하듯이 한진항공은 그건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돼요. 그럼요. 저는 이거 국적기 이거는 정말 코리아는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태극기 문양을 달고 다니는데 마치 태극기 문양 달고 다니는데 운영되는 거는 이거는 19세기 20세기의 기업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거 어떻게 국적기 이게 전제 군주 시대죠. 네. 갑자기 자 사실 근데 베스트 하네. MC인데 이게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자 베스트 지금 아까 그 VIP석의 승객 그죠? 그다음에 엄상필 중앙지검영장 VIP 승객부터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32살인데 저는 이분도 어떤 분이 참 궁금해요. 32살인데 1등석에 탈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분은 분명히 아닌데 그렇죠. 그건 그거고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이 항공사 측하고 친실을 밝히기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이런 분들은 굉장히 비밀을 유지합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친실을 얘기했습니다. 32세 여성이 무슨 말했냐면은 조현아 부사장이 무릎을 꿇고 앉은 여성분에게 최고로 추천된 것을 집어 던지면서 찾아보란 말이야 이렇게 외치더라. 들었다. 또 하나 조현아 부사장 던진 매뉴얼이 성문의 가슴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다. 처음에는 여성문은 혼자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남자 사무장까지 함께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사과 잘 받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 그것도 덧붙였죠.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에 손색이 없습니다. 이 방송할 때도 혹시나 우리가 1등석이든 2등석이든 때 정말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언을 할 때에는 자신의 유불리를 넘어서서 용감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적어도 YTN 라디오에서는 베스트를 꼽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베스트를 꼽은 겁니다. 정말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황 의원님은 저 엄상필, 예.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인데 통상 보면 그 검찰에서 이렇게 저렇게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연희 사건하고 다르잖아요. 대통령이 이미 두어 차례에 걸쳐서 이것은 국기문란행위다. 국기문란행위다. 또 성격을 규정했고 검찰도 뭐 전광석화 같이 특수 2부에서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이 특수 2부 형사 1부가 합동으로 저 구속영장 신청한 거 아니에요? 예. 유출경이 특히 이제 특수 2부 예전 말하면 바로 지난해 그 해체된 대검 중수부랑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신청한 부분인데 뭐라고 그랬냐니까 통생의 경우 보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갖다가 뭐 기각한다 하는데 문제는 이 엄상필 부장판사는 뭐라고 그랬냐니까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뭐다? 엉터리 수사하지 마라. 엉터리 수사해서 사람 잡아놓고 사람 잡을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준엄하게 여기서 느낀 게 있어요. 이 검찰이 오버하고 보면 과속 행정을 하더라도 사법부가 살아있어야만이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다가 강하게 받게 되면서 저는 엄상필 부장판사를 갖다 강력하게 진짜 이 베스트를 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 엄상필 부장판사가 바로 12월 12일 새벽에 이제 최경희, 한경희 두 사람이 이제 구치소에 나오잖아요. 구치소에 나온다고 한 이틀 동안 구금돼 있다가 나오자마자 또 특수 2부에서는 좋다. 뭐 한마디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압박하니까 뭐 강압하니까 바로 그날 출소한 바로 그날 이틀 만에 이틀 동안 갇혀 있었고 출소한 그날 바로 최경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보니 참 이게 뭐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엄상필 부장판사가 그저 이런 막 대통령의 기세 등등한 또 보면 청와대 그런 기세 등등함 또 검찰의 이런 기세 등등함에 눌려서 그래요 그냥 뭐 좋은 게 좋다고 땅땅땅 자 구속하세요. 그랬으면 오히려 보면은 최경락 경위는 살아있을 수는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 아픈 마음이 듭니다. 엄상필 판사로 훌륭하고 이 훌륭한 사람을 제대로 읽어낸 황태선 위원님도 훌륭한데 한 개 놓친 게 있습니다. 뭐죠? 엄상필 판사가 기각을 할 때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그러니까 증거인멸이 없다는 얘기 또 하나가 뭐냐면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범죄 그게 바로 수사한 내용으로는 구속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 수사할 필요한 건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이 문제고 그러니까 이 구속에 대해서 범죄 혐의에 소명이 없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왜 제가 되는지 판사에 나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되는지. 한마디로 엉터리 수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 대목이 중요한 건데 자, 이거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혹시나 만약에 제가 검찰입니다. 검찰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걸 구속 수사하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내가 구속 수사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청와대에서 가만 안 있을 텐데 모르겠다.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일단 한번 찔러보자. 푹 구속영장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죽지는 않았겠죠. 안타깝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대한민국 이게 법치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화의 정상 중에서 가장 강조한 대목이 뭐냐? 법치입니다. 이게 지금 법치입니까? 마지막 그 최경락 경위가 자기 형한테 전화로 마지막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유서 말고 16쪽 유서 말고 14쪽 유서 말고 마지막으로 자기 형한테 그 최요한 씨한테 남겼던 말은 형 왜 법원에서 기각을 했는지 기각 사유를 좀 봐줘. 그날 보면 거만한 날 형이 기자들 앞에서 거의 절규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기자님들 왜 우리 동생이 기각됐는지 기각 사유를 좀 제발 취재 좀 해주세요. 정말 안타까운 주문입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태순 박상병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집에만 집중해 25년간 8만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이 수원 홈의실에 옵니다. 마트 공원을 더 가까이, 중심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신분당선 연장 예정. 지금 수원 홈의실 지구에서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호반 베르디움을 만나보세요. 문의 1800-8355 호반건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하면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5844님 세 분이서 가려운데 시원하게 해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니 공감 능력이 살아나는 사회를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내일도 여러분과 아침 7시 15분부터 함께 울고 함께 웃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